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겨우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철없는 아내로 인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정말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힘들었던 결혼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았지만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을 통해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미모와 몸매가 뛰어나 어딜 가든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고 상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주말에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보니 그녀도 기꺼이 수락해 주었어요.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정말 그랬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옷을 골라 입어보고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골라 입었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섰지만 아내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그녀는 롱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풀어놓고 여신 같았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아내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겨주었고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얘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는 아쉬워하며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아내가 안내한 카페로 이동했고 거기는 아름다운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내는 창가에 앉아 야경을 즐기고 나는 음료를 주문했어요. 아내를 바라보며 음료를 들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예쁘다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제가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그랬어요. 계속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고 아내 또한 그랬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그 후 몇 차례의 만남을 거쳐 연애를 시작했고 아내의 매력 때문에 저도 한 단계 성장한 느낌이었어요. 아내는 외모뿐만 아니라 센스까지도 뛰어났기에 저에게 맞는 옷을 골라주고 그 덕분에 외모도 더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결국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아내의 센스로 인해 결혼 준비도 꼼꼼하게 진행되었어요. 이제는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착각이었어요.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 모든 것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했고 더 빨리 시작해야 했어요. 저는 아내가 이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하는지 결혼해야 알게 되었어요. 사랑을 할 때에는 아내가 센스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을 신경 쓰는 아내의 모습이 한심해 보였어요. 아내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비싼 선물을 주는데 우리 가족 상황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물건들을 선물로 올려줬어요. 어머니 생신 때 바빠서 선물을 살 수 없었는데도 혼자 명품 가방을 사오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나는 아내의 사치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아이 문제였어요. 결혼 후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내는 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삶이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이를 갖는 것을 꺼렸어요. 결혼 전에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텐데요. 결혼을 한 후 몇 차례의 집들이를 하다 보니 이미 2달이 지나갔다. 여전히 아내는 집안일을 내몰라주고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즐겼다. 어느 날 피부 관리를 받고 있다던가 네일론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하루도 빨리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방 곳곳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여전히 외출 중이었던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집 상태를 보고 한숨을 내지만 옷을 갈아입고 나서 집안일을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하며 세탁물을 꺼내 옷을 걸어놓는 중 외출 중이었던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오빠, 일찍 왔네요.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들이랑 쇼핑 좀 했어요.
집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 아니 나 차녀 나가서 하려 했어요. 며칠 전에 쇼핑했던 거 어쩌고 다시 쇼핑을 해야 해서요. 그렇죠. 살만한 거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끝없는 마로입니다. 집에 어울리는 원피스가 없어요? 이런 게 없네. 옷장에 원피스가 가득 있잖아요. 오놈은 남자니까 잘 모르는 거겠지. 아이고, 이거 또 뭐야? 아, 이 신발은 어때? 이 원피스랑 잘 어울리겠다. 왜 요렇게 구매에 열중해? 이미 옷장 속이 터지게 차면서도 또 살 필요가 있나? 진짜 싫다. 안 예뻐. 맞아, 예쁘긴 한데 그만둬. 이건 오빠 옷이랑 어울릴 만한 걸로 샀어. 우리 이 상황에서 나가서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갈래? 아내는 남편의 불만을 모르는 채 춤을 추며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남편은 고일뿐인 옷을 개비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 남편은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일찍부터 나들이를 준비했다. 이 옷을 입고 나들이 갈래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새로운 옷을 꺼내주었다. 남편은 평일에 고생한 나머지 주말에는 푹 쉬고 싶었지만 아내의 흥분한 모습을 보며 쉬기 어려웠다. 아내가 준비한 옷을 입는 동안 아내는 아직도 준비할 일이 남아있다며 나가지 않았다. 남편은 걱정스러웠지만 아내는 곧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TV를 보았다. 마침내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며 방에서 나왔다. 남편은 며칠 전에 산 노란 원피스를 입은 아내의 모습에 감탄하며 눈을 뗄 수 없었다. 아내는 나의 옷과 잘 어울리는 신발을 꺼내주었고 며칠 전에 샀던 구두를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청명한 가을 하늘이 우리를 반겼고 바람까지 살랑살랑 불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그런 날씨였어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원피스를 입은 아내가 오늘따라 더 예뻤어요. 우리는 아내가 미리 찾아둔 곳으로 이동했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밀리기 시작한 차들이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가을 날씨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겨우 주차를 하고 내려서 우리는 꽃들이 만개한 곳으로 갔어요. 포토존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우리도 줄을 섰어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우리 차례가 왔고 아내는 익숙한 듯 여러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아내서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신경을 써서 찍었고 저와 같이 찍을 때에는 준비한 포즈대로 찍기를 원했어요. 아내는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나 행복해했어요. 여러 곳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어요. 식당도 아내가 근처에 있는 맛집을 미리 알아봤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지 예약도 되지 않았고 자리가 없으면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시간과 맞물려 우리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식당 주위에는 나무와 꽃 그리고 여러 귀여운 소품들로 장식된 곳에서 기다릴 때도 사진을 찍거나 구경하느라 지루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음식 맛보다는 포토존 덕분에 이 식당을 선택한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면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우리는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내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찍은 사진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의자에 기대 있었어요. 오전부터 사람들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 피곤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지만 아내는 근처 카페에 가자고 했어요. 연애할 때부터 아내는 밥은 먹지 않아도 꼭 카페에 가야 했거든요. 좋아하는 음료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아내는 항상 카페를 좋아했어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원하는 카페에 가서 익숙한 듯 포즈를 취하는 아내를 찍고 음료를 마시는 동안에도 사진을 보았어요. 사진을 찍으면 몇십 장, 수백 장을 찍어야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온다는 아내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제 아내가 사진을 보는 사이에 저는 모르게 졸고 말았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되었죠. 아내는 나를 앞에 두고 저렇게 자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지 짜증을 내며 일어섰어요.
집에 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불평을 했는데 그때면서 아내가 그나마 자려고 건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진을 찍어주며 운전하고 바쁜 하루를 보낸 끝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독취가 밀려왔어요. 아내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아직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사진을 확인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아내는 침대에 눕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때 아내가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 한다는 걸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며 말했어요. 며칠 머물러도록 갈 거라며 주말에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이해하고 카드를 주는데 내 카드 한도가 다 찼다며 말했어요. 제가 아내의 말을 듣고 침대에 눕게 되었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내가 사치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카드 한도를 다 쓸 만큼 그렇게 심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내에게 어디에 돈을 쓰는지 물었지만 아내는 우거지상을 하며 그런 건 다 왜 궁금해? 어차피 다 기억 못할 텐데 라며 피해서 누웠어요. 저는 아내를 흔들며 계속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으며 보시 없어서 다음 주 여행은 못 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가 조금씩 지치면서 어릴 적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에 점점 지칠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밤을 새워 한숨도 못 자고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난 저는 아내가 이불 속에서 꼭 묻어 자는 모습을 보았어요. 일을 하러 나간 후 어제 하루 종일 움직인 데다가 아내 덕분에 잠도 못 자고 그랬던 저는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와 일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분해져도 안 되겠다 싶을 때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어젯밤 아내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았고 저는 아내의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하술했어요. 이에 그는 자신의 아내는 크게 소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작은 돈으로 많은 것을 사는 스타일이라며 말했어요. 그는 이왕이면 비싼 옷을 많이 사는 대신 오래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사겠다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더 많은 옷을 사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쪽이라며 그렇게 산 옷들은 한철만 입고 다 버리고 또 사게 된다며 고개를 내저었어요. 직장 동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은행 알림이 연달아서 들어왔어요. 월급이 들어온 건 어찌 알았는지 줄줄이 빠져나가는 소리였어요. 또 나가기 시작하는구나 싶었는데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몇 건이 카드 대금으로 인해 통장의 잔액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것을 본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내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간 저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내는 여전히 어젯밤 일로 얼굴이 뾰루퉁해 있었어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지금 카드 달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대. 오늘 월급 받았는데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 다음 달까지 어떻게 살려고. 그래, 카드 있잖아. 어차피 카드로 다 쓸 건데 현금 필요해. 비상금으로 가지고는 있어야지. 있다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벌써부터 걱정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까 씀씀이 좀 줄여.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러는 거야? 모르던 질문에서 남들도 다 이해해. 왜 나만 그래 언제까지도 난리야. 아내의 말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제 개념이 없음에도 이 정도일 줄이야. 정말 어린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아내랑 계속 대화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아내에게 내가 준 카드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어찌나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건 마음대로 하라며 카드를 내게 던졌고 그 카드를 다 잘라버렸어요. 며칠 뒤 핸드폰에는 아내가 다시 쇼핑을 시작하는 알림 메시지가 자꾸 들어왔고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아내는 무엇이 좋은지 노래를 부르며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신발 사고 모자도 여러 개씩 챙기는 아내 모습에 나는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다음날 아내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여행 중에도 계속해서 카드를 쓰는 바람에 내 핸드폰은 쉴 틈 없이 울렸어요. 며칠 전 넣어둔 통장 잔고는 벌써 밑도 났고 내 인내심도 터질 지경이 되었어요. 일행을 따라오는 아내에게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 돈이 어떻게 사라지고 말았는지. 또 형님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다가 그러한 거라는 걸 알겠군. 전혀 모르지 않나 봐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까 씀씀이 좀 줄여.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아내님의 카드 대금 청구서들이었죠. 아내님이 카드 대금을 미끄러진 형태로 지불하셔서 결국 거친 큰 카드 대금을 갚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아내님의 카드 대금을 모두 갚아주는 조건으로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내님이 그때서야 알아준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대출을 받아 카드 대금을 다 갚았으며 아내님에게 카드를 폐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매달 생활비만 지원해주는데 아내님이 제게 주어진 생활비로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아내님이나 매달 조금씩 줄여가면서 생활비를 주자 생활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아내님이 무척 창백한 얼굴로 제게 말을 걸지 않냐며 몇 일을 망설였다가 연약한 목소리로 빚이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내님이 내가 주었던 생활비로만 생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아내님이 카드를 없애지 않고 제 허락 없이 사용해왔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리볼빙 결제를 시작해서 소액 결제만 하다가 어느새 눈덩이처럼 커졌고 현금 서비스 카드론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쌓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 속에서 아내는 기분은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풍이 내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신 뒤 맥주 캔을 강하게 찌그러뜨렸어요. 그 행동에 아내는 분명히 놀란 표정을 지었고 미안해하며 또다시 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저는 다시 한번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치심한 아내 때문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나를 보고 친구들은 나의 속도를 모르고 그저 예쁜 아내를 둔 것이 부럽다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말에 목이 메어 내가 데리고 가서 살아봐라는 말을 내뱉지 못했어요. 집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지만 친구들과 만나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저지른 실수로 한 달 한 달이 바쁘게 살다 보니 여유가 사라지고 많은 실패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죄인처럼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지내던 아내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런 삶을 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았다며 자신의 불행함을 비난하며 비교하며 징징거렸어요. 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싫어 의도적으로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다가 아내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긴급한 일이었다면 전화를 했을 텐데 문자를 보니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이 마무리되고 난 후 메시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점심시간이 지나 일도 마무리되고 나니 식사도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로부터 온 문자가 생각났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아내의 문자를 확인하니 아내가 한 달 동안 떨어져 지내자는 내용이었답니다. 당황하여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급하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을 떠난 걸 확인하고 걱정되어 신발장과 옷장을 확인했어요. 아내의 신발과 옷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했어요. 계속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상의 없이 자청하듯이 갑자기 떠나버린 것이었죠. 아내는 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참 안타까웠고 불안했어요. 아내의 모습이나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그 친구도 잘 있어.
종종 전화를 주고받았지만 최근에는 연락이 끊겼어. 잘 지내고 있어? 옆에 있다면 바꿔줄 텐데 지금은 집이 아니라서. 아, 그랬구나. 내가 전화해야겠다고 말해줄게. 안녕. 너 바빠서 연락 못하면 괜찮아. 곧 가서 만날게. 응, 난 괜찮아. 그렇구나. 남편의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지 아내가 처가에 안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 사람이 처가에도 가지 않고 어떻게 된 건지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 몇 날 며칠 기다리던 나는 아내가 한 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비웠고 차분하게 생각했어. 결혼 전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여자가 결혼 후에는 돈 문제로 사고를 치기는 했지만 아내도 나처럼 여유 없는 삶에 지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많이 쥐어박은 건 아닌가 후회도 했어. 며칠을 생각한 끝에 아내가 돌아오면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고 한 달 뒤 약속한 날이 왔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를 받았어. 너무 충격이었어. 정말 놀랍고 콧구멍이 2개면 더 잘 숨을 수 있다는 말이 내게도 해당됐는지도 몰랐고 아내에게 했던 내 얘기로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아내가 돌아오면 잘해보려고 했던 나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어디서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아내가 나타나 내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아내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저와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보낸 친구였어요. 일찍이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친구라 우리 어미께서도 반찬이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 자주는 못 보지만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보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어느새 손님들이 늘어나고 식당도 커지게 됐죠. 나도 아내와 함께 그 식당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그때마다 친구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받지 않으시고 부모님처럼 많은 것을 챙겨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정신을 차려서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몇 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이미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봉투를 챙겨 자켓 주머니에 넣고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던 중 오는 친구 한 명이 나를 붙잡고 다시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래, 왜 그래? 잠깐만, 뭐가 일어났어? 어째서? 내 얼굴이 왜 그래? 들어가서 깜짝 놀라지 마라. 왜? 나를 재수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 무슨 말이야? 지금 안에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놈, 완전 미친 놈이다. 아니야, 왜 그러지? 형님 재수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왜 그래? 와이프가 지금 그놈 옆에 있다고? 무슨 소리야? 나도 처음에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재수 씨가 확실해. 이제 내가 아니만 본 게 아니라니까. 그놈 옆에 상주복을 입고 오는 걸 보니 친구들 모두 난리야.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만난 자리 아니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래서 다들 참고 있는 분위기야. 그놈, 그게 사람이야? 어떻게? 친한 친구의 아내로부터 미쳤다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끌어올라서 제정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미처가 나타난 친구 앞에서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치며 소리쳤어요. 친구는 날 말리며 차분하게 자제할 것을 요청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화를 내면 안 된다며 제발 자제해달라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자판기에서 생수를 하나 꺼내어 주면서 제게 주었어요. 물을 마셔가며 화를 참아냈어요. 친구가 오늘은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묻자 괜찮다며 말하며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서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서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있었어요. 나는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영정사진을 봤어요. 친구의 아버지는 화가 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오늘은 아버지를 위해서 참는다고 다짐했어요. 몸을 돌리고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후 친구 말대로 제 아내는 상주복을 입고 20년 가까이 함께였던 친구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내는 내 모습을 보자 무서워하는 듯 친구 뒤로 몸을 숨기고 모든 것이 종료됐다. 사람들이 저와 제 아내를 쳐다봤어요. 우리와 인사를 나눈 그 친구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내게 한마디를 했어요. 내 마누라 나한테 넘겨라. 그 말에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랐고 몇몇 친구들은 남의 자식이라고 소리를 질러 가로막았어요. 몇몇 친구들은 싸움을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벌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호탕하게 웃었어요. 내 웃음소리에 멈춰섰던 친구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고마워하며 넘겨줬어요. 다들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어요. 그 친구와 아내도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 화가 솟구친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을 처단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이미 내 마음에 아내에 대한 정이 사라지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더 이상 화나기엔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넥타이를 푸는 중 다칠 뻔했지만 여운치 않게 나왔다. 친구가 나를 붙잡았다. 정신 좀 차리라고. 그걸 둔 채 저렇게 사귀고 산다는 게 뭔 소린데? 내 어디. 이런 제정신이니 넌. 친구의 말이 잉잉하다. 아니, 너도 이러고 있잖아. 정신 차려. 머리 나간 것 같아 한동안 시끄럽게 말다툼을 했다. 결국 친구는 나를 두고 갔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집안 상황이 심각했다. 술병이 흩어져 있고 부검한 듯한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가만히 바라보며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옷을 갈아입고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아내의 물건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띄운다. 마트로 나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요즘 집에서 매학 음식을 만들지 않아서 냉장고에 먹을 게 없어서 제게는 이렇게 많은 야채와 식재료가 스쳐 가득했어요. 그리고 삼겹살도 샀죠. 가방에 쓰러지는 듯이 무겁게 집에 돌아와서 김치창고에 있는 어머니가 주신 김치를 가져와서 삼겹살을 넣고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김치가 맛있어서 그랬는지 뭘 해도 맛있더라고요. 따끈따끈한 국물 덕분에 밥 한 공기를 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집밥을 만들어 먹으니 더욱 든든해졌고 그로 인해 기분도 좋아졌어요. 정리정돈을 하다 보니 머리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어요.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아내가 제게 찾아왔어요. 아내는 이유를 말하지도 않고 무언도 하지 않아서 결국 이혼을 결정했죠. 이혼이 완료되고 나서 돌아서던 그녀가 궁금한 이유로 말했는데 난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제 발언에 잠시 가만히 있던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예요. 최근에 들은 바로는요. 그들은 가끔씩 연락을 하며 모르게 지내다가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먼저 아내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아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그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에게 상처를 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우리의 일은 친구들 사이에 퍼졌고 그 친구는 더 이상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도 연락이 끊어졌으며 사랑을 택함으로써 많은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몇 달 후 한 친구의 술 한 잔 제안을 받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불쌍한 눈초스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관심해졌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이혼 중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놀라지 않았던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송은 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그 여자가 사치스러운 삶을 즐겨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 집 재산은 전부 사라졌다고 했었어요. 그 집에는
지금 아주 큰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식당도 곧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랬을 줄 알았어요. 벌은 남준이야 뭐야, 너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내 맘을 털어놨어요. 친구들이 그동안 왜 아무 말을 안 해서 속으로만 사귀고 살았냐며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죠. 둘이 잘못한 거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말없이 주는 대로 술을 마셨고 몸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버렸어요. 집에 겨우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그러고 나니 눈물이 나왔어요. 그 눈물의 의미는 알 수가 없었죠. 이후로 그 둘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시에는 정말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두 사람을 걸러내는 좋은 경험이었단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상처로 다가오는 인연을 놓치고 싶진 않아요. 저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그 상처에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상처를 극복하길 바랄게요.